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학년 연산의 발견 공부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학년의 국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어의 책을 펴고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화면을 공유하면서 국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어 연산의 발견은 총 20단계로 되어 있죠. 20단계 중에 우리는 다 다룰 것은 아니고 그 20단계를 요약해 보니까 한 5단계 정도. 첫 번째는 이제 사칙연산, 자연수의 혼합계산이 이렇게 있는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보니까 5단계가 이제 가장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어서 5단계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고요. 이어서 나오는 약수와 배수 중에는 결국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 이걸 다룰 거고요. 13단계에 가서 이제 분수의 크기 비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받아올림이 있는 것으로 해서 17단계와 20단계 이 5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5개 단계를 다루면 충분히 이제 공부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5단계만 우리는 다루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5단계를 한번 가보시죠. 5단계. 네, 5단계는 이제 초등학교 연산의 마지막, 자연수 연산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섞여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괄호가 또 포함되어 있는 이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면 1학년 때 역시 혼합 계산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왜 초등학교 다룬 것을 중학교에 또 다루느냐? 중학교에서는 이제 양수와 음수를 포함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분수나 소수 계산이 포함되고요. 이 혼합 계산에. 그 다음에 괄호뿐만 아니라 거듭 제곱이 포함됩니다. 괄호는 또 초등학교에서는 소괄호만 주로 다루지만 중학교에서는 중괄호와 대괄호까지 괄호가 3종류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초등학교 때는 이 부분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학생들이 그냥 따라서 하면 되니까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셈과 뺄셈을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그 다 까먹고요. 무지무지 이 부분을 싫어합니다. 특히 사춘기 학생들의 특징인 뭡니까? 사춘기 학생들은 자기가 싫으면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했더니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알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우리는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확실하게 왜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는지, 덧셈과 뺄셈을 나중에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중학교에 가서 상당히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초등학교 때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우는 길은 교과서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이 원칙적으로 모든 계산은 앞에서부터 하게 되어 있지만 괄호를 먼저 하게끔 하는 약속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초등학교 교과서가 건건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나서 이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는 걸 전혀 거부하고 초등학교 때 그냥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한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나중에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곧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럭저럭 견디지만 중학교 올라가면 견딜 수가 없는 상태, 반항의 상태, 싫어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주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개념 연결 한번 볼게요. 연산의 발견은 매 단계마다 개념 연결로 시작합니다. 첫 장입니다. 첫 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첫 장에서 개념 연결을 보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계산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후에 초등학교에서는 더 이상
연산, 이게 여기에 관련된 연산은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혼합계산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고, 이제 물론 이것이 중학교 1학년으로 연결되지만 중학교 1학년 연결 부분은 여기에 이제 써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초등학교로서는 이 뒤에는 더 이상 혼합 계산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혼합 계산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오늘 5단계는 그 모든 혼합 계산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5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운 것을 기억해 볼 때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다든가 또는 괄호가 포함됐다든가 또는 뺄셈과 곱셈과 덧셈이 섞여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봐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것들은 복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태, 오늘 것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됐느냐를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통과돼서 오케이 되면 오늘 이제 4개의 연산이 섞여 있는 마지막 그 단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가지를 거친 다음에 3번째는 30초 개념으로 갑니다. 아마 연산의 발견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이 30초 개념입니다. 연산을 손으로는 할 수 있어도 말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연산을 장차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연산을 손으로는 할 수 있는데 말로 할 수 없다. 연산의 개념이 없고 연산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그 상태는 그대로 인정해서도 안 되고 유지돼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극복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로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 4개의 연산이 섞여 있을 때 뭐냐면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한다. 1번 한다. 그리고 덧셈, 뺄셈은 2번 한다. 근데 괄호가 있으면 그건 먼저 한다. 이건 영순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이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깊이 알려면 왜 괄호를 먼저 하는지, 그 다음에 2번째 곱셈과 나눗셈을 그 다음 하는지,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맨 나중에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교과서를 보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것의 계산, 거기에다가 괄호가 섞였을 때 계산 방법을 이렇게 1, 2, 3, 4를 숫자를 그어가면서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충분한 아이들은 이제 숫자를 쓰지 않고 바로 이와 같은 계산, 세로 계산이 가능. 세로 계산이란 말은 밑으로 계산하는 거죠. 세로셈과 다르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다지기로 갈까요? 개념 다지기. 개념 다지기는 개념 익히기로 합니다. 개념 익히기. 개념 익히기는 항상 개념 익히기가 첫 번째 이제 학생들이 연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연산을 시작할 때 개념 익히기에서는 기본적으로 30초 개념에 나온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설명이 다시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은 힌트가 주어지고 심지어는 똑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30초 개념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이 똑개는 만약에 똑개를 보지 않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똑개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똑개는 오히려 말로 본인이 설명 가능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똑개를 안 보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이것이 잘 안 되면 똑개를 보고라도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개념 익히기는 다소 따라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9단계. 9단계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 9단계에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배웁니다. 이제 약수와 배수를 통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데까지 오게 되는데,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이 약수와 배수 개념은 역시 중학교 수학의 맨 첫 단원, 중학교 1학년에서는 소인수분해, 중학교 2학년에서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이렇게 가는 수의 연결로 가는 그 연결고리가 초등학교 때 약수와 배수입니다. 그래서 약수와 배수와
또 그것을 이어서 만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수학에서는 정수론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니고 여기서는 계산도 단순하지 않고 많은 사고가 필요한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시대회나 또는 올림피아드 이런 데 단골 메뉴로 사용되고 있죠. 정수로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쉬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상당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되는 분야로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약수 배수의 마지막 단계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후에 약분과 통분이라든가 분수 계산에 또 6학년까지 계속 사용됩니다. 그래서 5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또는 약수와 배수 개념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30초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30초 개념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그랬어요. 자, 초등 교과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정말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 4가지 정도는 충분하게 이제 나오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여기는 다루지 않지만 너무 방법이 많아서 우리는 여기는 방법을 다루기 때문에 방법 이전의 교과서는 정의를 다룹니다. 정의는 뭐냐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라는 그 용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용어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최대 공약수는 3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약수 중에서 공통된 거, 그럼 2개의 수의 약수에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라고 그러고 그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거를 최대 공약수라 한다. 이런 식으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정의됩니다. 이 수학에서 정의는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원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이 정의에 의해서 먼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시된 방법, 2수의 곱셈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가장 큰 수, 그리고 남은 수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이 방법은 교과서에 제시된 2번째 방법입니다. 2번째 방법. 자, 어떻게 2번째 방법을 쓰느냐? 저는 이 2번째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차후에 이제 중학교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 18과 24의 최대 공약수 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 18을 2개의 수의 곱으로 다 나타냅니다. 다 모두 다 나타냅니다. 그러면 1부터 시작하면 돼요. 1 그러면 1 곱하기 18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 키워서 2 그러면 2 곱하기 9가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키우면 3 곱하기 6이 있습니다. 3 곱하기. 그 다음에 4로 가면 4로는 18을 만들 수가 없고 또 더 큰 수 5로 가도 18을 만들 수가 없어요. 4하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6으로 가야 되는데 6은 이미 앞에서 나왔고 6 다음에 작은 3이 있기 때문에 이 수가 역전이 되죠. 6 곱하기 3으로. 그래서 이 18을 만드는 2수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 구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24도 마찬가지. 24는 1 곱하기 24. 그럼 이제 하나 키워서 2 곱하기 12. 그럼 3으로 가면 3, 8에 24, 4, 6에 24. 그 다음에 5가 되는데 5는 24가 안 되죠. 5는 25니까. 그리고 다시 6으로 가면 아까 6이 또 4로 나왔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면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8은 3가지가 있고 28은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약수를 다 구하는 거예요. 약수. 약수는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원래 약수의 정의는 뭐냐면 나누어 떨어지는 수입니다. 내가 지금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구할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누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또 머릿속으로 잘못 계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구하는 것은 곱셈이 훨씬 쉽습니다. 나눗셈보다는 곱셈이 쉽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곱셈과 나눗셈은 역연산이라 그래서 서로 그냥 반대의 관계지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나눗셈 할 거 다 곱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수의 정의가 나누기지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지만 우리가 그걸 구할 때는 곱셈으로 구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하는 방법이 약수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약수가 드러나는데 18은 곱이 세 종류니까 6개고요. 24는 곱이 4종류니까 8개가 약수다라는 약수의 총 개수를 다 나열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써먹을 거는 이 중에 가장 큰 수가 뭐냐, 공통으로 들어간 쪽에. 이게 다 약수라고 볼 때 18의 약수가 있고 24의 약수가 있는데 거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거는 6입니다. 물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지만 6이 가장 커요. 그리고 6보다 더 큰 수 8이나 9나 10이나 18이나 24가 있지만 이것들은 양쪽으로 공통으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약수로 가장 큰 것이 6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다 나열해 놓고 가장 큰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6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이 가장 큰 공약수구나, 최대 공약수다. 그런데 자, 여기서 곱셈식으로 이렇게 책에 나타낸 거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나타낸 3 곱하기 6과 4 곱하기 6에서 공통으로 있는 6을 하나만 꺼내고 나머지 남아있는 3과 4를 여기다 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72가 나오는데 이 72가 최소 공배수다. 18과 24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방법만 여기다 제시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최소 공배수냐, 이게 공배수 중에 왜 제일 작냐, 이게 왜 공통인 배수냐, 이것들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설명이 상당히 어려운 설명입니다. 그래서 초등교과서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살짝 넘어가는데 그렇게 끝내면 안 되고, 그렇게 끝내면요 최소 공배수를 제대로 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안 배우니만 못합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워야 됩니다. 설명도 못하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책도 지금 연산 이 책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수학의 미래에 가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미래는 이 어려운 설명을, 교과서가 안 하는 어려운 설명을 수학의 미래는 질문하고 있고 거기에 답변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미래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근데 보니까 익숙한 방법이야. 나눗셈으로 구했어요. 이렇게 나눗셈으로 구하는 것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했고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그러나 교과서는 이것을 세 번째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냥 최대 공약수는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다 곱한단 말이에요. 다 곱하는 이 6 곱하기 3 곱하기 4가 왜 최소 공배수냐. 이것은 아까 위에서 했던 곱셈 가지고 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뭔가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이 관련성을 명확하게 교과서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학생들도 그것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그냥 최대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우고 만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죠. 이것을 명확히 꼭 설명해야 되고 이것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꼭 수학의 미래를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바로 오른쪽에 가면 덤이 있어요. 덤. 개념 익히기, 개념 맨 아래쪽에 덤이 있어요. 여기는 네 번째로 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이렇게 초등 교과서가 네 가지나 설명하는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여기 나오는 12를 2 곱하기 2 곱하기 3, 30을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이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은 중학교 과정입니다. 초등교과서가 다뤄서는 안 되는데 초등교과서 저자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구했을 때 학생들이 소인수 부대를 가지고 이것을 구했을 때 그것이 최대 공약수인지 그다음에 최소 공배수인지를 명확하게 역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방법이라.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거는 소인수 분해를 배운 다음에 배워도 충분한데 안타깝게도 교과서는 다루고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왜 이것이 최소 공배수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학생들이 우리 아이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것은 안 가르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3가지나 더 배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안 가르쳐도 어쩐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13단계.
자, 13단계는 이제 분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1, 2, 3, 4, 5, 6학년을 쭉 지내봐서 알지만 아이가 이 크기 비교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전 5학년 이전까지는 자연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자, 1학년 때 2학년 3학년까지 오면서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의 크기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4학년에 와서는 큰 수를 다루면서 큰 수도 크기 비교했습니다. 몇 천, 몇 백만, 또는 몇 억, 몇 초까지 다 다뤘어요. 그것이 이제 4학년으로 끝이 나고 5학년에 와서는 이제 분수와 소수를 다루게 되는데 이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4학년 때도 분수의 크기 비교를 다뤘습니다. 4학년 때도. 근데 4학년 때 다룬 분수와 5학년 때 다룬 분수의 차이는 분모에 있습니다. 분모. 4학년까지는 분모가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4분의 2와 4분의 3 누가 크냐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4분의 3이 크죠. 성인들은. 근데 아이들은 아직 4분의 2라는 개념과 4분의 3 개념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왜 4분의 3이 큰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설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공식적으로 그냥 절차적으로 이것을 빨리 하는 방법은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큰 게 크다 이렇게 가르쳐 버려요. 근데 왜 분모가 같을 때 분자가 큰 게 크냐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역시 그것은 크기 비교를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기 비교를 다른 거 할 때 다 틀릴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분모가 다를 때는 할 수 없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4학년 때 크기 비교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4분의 2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4분의 1이라는 분수가 두 개 있는 거예요. 4분의 1을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수는 항상 단위 분수를 가지고 설명할 때 학생들이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럼 4분의 3은 뭐냐면 4분의 1이 3개 있는 거예요. 똑같은 4분의 1이 2개 있고 3개 있어. 4분의 1을 물건으로 보면 됩니다. 4분의 1이라는 물건이 2개 있고 3개 있어. 누가 많습니까? 자연수 개수로 3개가 많죠. 그래서 이 분수를 자연수로 비교하듯이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분의 3이 크다. 이것이 4학년 때 가르쳐지고 오늘 5학년의 분수의 크기 비교는 이제 분모가 다른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4학년과 5학년 차이는 분모가 같으냐 다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4학년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5학년 때 분수를 크기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학년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분모가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통분이라고 합니다. 통분을 하기 위해서 이 바로 분수의 크기 비교 직전에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기.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통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분을 배우는 거예요. 통분하기 위해서 또 밑에 그 전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걸 또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앞에 계속 쌓여 있는 이와 같은 이 연결된 상태가 아주 이것은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모르면 통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통분이 안 되면 이제 분수의 크기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분을 하게 되는 거죠. 통분. 예를 들면 통분 한번 볼까요? 통분. 자, 우리가 통분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앞에 단계가 있죠. 자, 6분의 1과 8분의 5라는 것을 통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니까 24로 통분했어요. 24로. 하나를 줬죠. 근데 6하고 8은 24가 아니야. 6하고 8은 곱하면 48이에요. 왜 24가 나왔을까? 라고 할 때 이 교과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통분합니다. 첫 번째는 두 수의 분모를 그냥 곱해서 통분해요. 두 번째는 최소 공배수로 합니다. 최소 공배수로. 지금 24는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6과 8의 최소 공배수로 했어요. 그러면 6도 24로 통분되면 4배 한 거니까 1에다가도 4배 하면 돼요. 8이 24가 되면 3배 한 거니까 5에다 3배해서 5, 3, 15 이렇게 하면 통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만약에 곱으로 통분했다. 그럼 6, 8이 48로 48로. 똑같이 48로 만들면 6, 8이 48이니까 8을 곱하는 거고 8, 6이 48이니까 6을 곱하는 거고 이렇게 통분합니다. 통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초등 교과서는
어떤 방법이 더 좋으냐고 물어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두 가지 방법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부모님들은 옛날 세대는 이것을 반드시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도록 배웠어요. 곱하는 것은 너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초등 교과서는 곱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둡니다. 왜냐하면 이제 곱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산기나 이런 걸로 바로 곱해지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계산기 없을 때보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곱해라. 근데 곱할 때는 뭐가 좋냐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지 않아서 좋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만큼 머리를 덜 쓰는 거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구하기 때문에 곱이 간편하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수학적으로 볼 때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이 숫자가 간략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렇게 보는 건데, 다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것이 쉽지는 않다 이런 의미에서 최소 공배수로 구하는 게 어렵다면 그냥 곱으로 구하는 방법을 권장하지만, 그러나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최소 공배수를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초 개념으로 가볼게요. 자,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통분해라, 분모를 같게 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은 왜 통분하냐?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4학년 때 분모가 같은 상태에서 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걸 배웠고, 나는 그래서 4학년 때 그 방법을 그대로 5학년 때 써먹고 싶다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분하는데 3분의 1과 5분의 1가 있다면 이것을 15로 통분하는데, 지금 밑에 있는 것은 그림으로 볼 때 15, 15조각을 냈을 때 3분의 1은 5조각이고 5분의 2는 뭡니까? 6조각이 된다. 그래서 15분의 5와 15분의 6이 된다는 것으로 해서 대소관계를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통분해 보니까 똑같이 15로 통분이 되고, 그러면 15 전체를 똑같이 15개로 쪼갠 것 중에 5개와 6개니까 6개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써놨어요. 자,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클수록 크다. 이거는 4학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서도 이렇게 분모를 통분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엔 분자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15분의 7과 13분의 7이 있는데 분자가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다음 단계에 있는 단위 분수 개념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과 3분의 1이 있어요. 단위 분수는 다 분자가 1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분의 1과 3분의 1 누가 크냐 그러면 애들이 3분의 1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이 크니까. 근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2분의 1이 뭐냐 3분의 1이 뭐냐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건 분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2분의 1은 뭐냐 전체를 반으로 2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다. 3분의 1은 전체를 똑같이 3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다. 그러면 3개로 쪼갠 그 한 조각이 크겠는가? 2개로 쪼갠 한 조각이 크겠는가? 더 쉽게는 피자가 있는데 피자를 2개로 쪼갠 거 그 한 조각과 3개로 쪼갠 거 한 조각 뭐가 크겠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먹을 것 때문에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분자가 똑같을 때는 분모가 쪼개는 게 작을수록 커지는 거다, 단위가.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응용하면 15분의 7과 13분의 7도 똑같이 분자가 7이기 때문에 7개고 7개는 사실인데 어떤 거 7개냐 15분의 1이 7개냐 13분의 1이 7개냐 그럼 13분의 1과 15분의 1이 누가 크냐 15조각 낸 것하고 13조각 낸 거 누가 크냐 당연히 덜 쪼갠 게 크죠. 그래서 13분의 7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교과서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연산의 발견에서는 이런 것도 학생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단계로 가볼까요? 분수의 대수 비교는 이 정도 하고 17단계 이제 대분수로 갑니다.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남았는데 이 대분수와 덧셈과 뺄셈은
사실은 대분수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방법도 똑같이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있는 그 다른 계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 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은 이전에 받아 올림이 없는 걸 했고 또는 진분수 덧셈을 한 것이 과거에 이렇게 기억해 볼까 해서 하게 되는데, 만약 여기 것을 학생들이 못한다면 오늘 받아 올림이 있는 대분수 덧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과거로 가서 다시 복습을 하고 2단계로 돌아가서 복습하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분수에 받아 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30초 개념을 보니까 뭐 밑에 딱 두 가지가 정해져 있어. 두 가지. 이거는 교과서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대분수를 계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그 위에 그림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도 하는 것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이제 숫자적인 계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가분수로 나타내서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은 이게 간단하고 좋아요. 가분수로. 근데 가분수는 단점이 뭐냐면 분자가 커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의외로 숫자가 커지면 겁을 내고 그 감각이 없는, 양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 자연수끼리 또 분수끼리 끼리끼리 나누어서 더하는 방법을 주로 권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대분수가 있으면은 자연수 부분 3하고 2, 그 다음에 이 분수 부분 이렇게 다만 이제 통분을 해야 되겠죠. 6하고 통분해서 온 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더하는 방법이 있고요. 처음부터 가분수로 고쳐버려요. 가분수로 고쳐서 그걸 가지고 통분하는데 숫자가 지금 보는 대로 커지죠. 69 이런 수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는 가분수로 고치려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20단계로 가볼까요? 이번엔 뺄셈을 어떻게 할 거냐? 받아 내림이 있는 뺄셈. 받아 내림 있는 뺄셈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도 받아 내림 있는 뺄셈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분수의 연산은 없다. 분수의 사칙 연산, 덧셈 뺄셈은 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진분수라든가 또는 받아 내림이 없는 대분수. 이런 계산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죠. 이것들을 거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0초 개념 가면 그림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아까처럼 1번, 2번인데 1번, 2번 똑같아요.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또 가분수로 나타낸다. 근데 이것이 대분수의 덧셈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자연수끼리 뺄 때는 문제가 안 되고 분수끼리 뺄 때 이 빼어지는 분수가 2분의 1과 3분의 2 볼 때 이게 3분의 2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받아 내림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통분을 먼저 하고 6분의 3과 6분의 4로 통분을 먼저 했더니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알죠. 6분의 4가 더 크구나. 그래서 3을 2로 고치면서 하나를 받아 내리면서 분자가 9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선생님마다 설명이 달리하는데 여긴 두 가지 과정이 있죠. 받아 내리는 과정과 그 다음에 통분하는 과정이 있어요. 통분을 먼저 할 거냐 받아 내리는 걸 먼저 할 거냐, 두 가지의 방법은 사실 선후가 누가 먼저 해도 상관없다. 지금 이 책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통분을 먼저 했어요. 해보니까 사실은 통분을 해야만 이 크기가 명확하죠. 그래서 통분을 먼저 하는 게 크기를 비교하기가 좋으니까 좋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뭐 2분의 1과 3분의 2 이렇게 서로 분모가 통분하지 않아도 크기 비교가 명확할 때는 또 받아내림을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가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가분수로 바로 나타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의 길이도 보니까 길이도 가분수가 짧고 또 나중에 가분수는요. 중학교 올라가면 가분수만 사용합니다. 대분수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를 위해서는 이 가분수 계산을 많이 연습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덤도 있어요. 개념이 이렇게 덤이 있는데 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자연수끼리 뺐을 때 2 빼기 2가 0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진분수 부분은 이제 12분의 7인데 자연수 부분 0이니까 여기다 0을 딱 써는 아이들이 있죠. 쓰는 아이들. 자, 이게 틀렸냐?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0을 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보다 작은 수, 분수, 진분수도 있지만 소수도 있어요. 0.3이다 그럴 때 이때 0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0을 쓰거든요. 여기는 0을 빼면 또 안 돼요. 그 자리 위치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0을 빼도 통상 뒤에 분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빼긴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역할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분수 앞에다가 대분수 자리에 0을 썼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고 그 0은 안 써도 된다 이 정도로 가르치는 게 어떤가 생각되고 그래서 아이가 쓰다 보니까 0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점차 그냥 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성인이 너 틀렸다 이렇게 아이를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5학년 9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설명을 드렸는데 5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한다면 나머지 이제 15단계는 다 이것의 하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5단계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늦은 밤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